2023년 가을 끔찍한 살인 사건 소식이 볼티모어시를 뒤흔들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 중 한 명이었던 젊고 재능 있는 한 기업가가 그녀가 살던 건물 옥상에서 잔혹하게 공격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알려진 원수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행적을 되짚어 나갔고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퍼즐을 풀고 살인범을 추적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볼티모어 시내는 다른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스트 프랭클린 스트리트 300번지는 기술 스타트업인 에코맵 테크놀로지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직원으로 구성된 이 회사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 파바 라페어의 비전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에코맵 테크놀로지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파바는 하루 종일 회사 일에 몰두하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회사의 직원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 직원들이 커피를 든 채 회의를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을 때 파바가 사무실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성격상 지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출근길이라곤 그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고작 몇 분 걸리지 않는 짧은 이동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도록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에코맵의 공동 창립자인 셔로드 데비스는 볼티모어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I'm actually calling to file a missing persons report. Okay, what is the address for the officer to come? 306 West Franklin Street. This is my co-founder. We run a business together. Okay, and you saw him Friday, correct? One of our other coworkers saw her on Friday. Friday, okay. And what is her name? Paba LaPere. 경찰관들이 건물로 출동하는 동안 파바의 팀원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응답이 없었고 다른 팀원들은 그녀의 노트북으로 이메일과 메시지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코맵의 직원이자 파바의 좋은 친구인 케빈이 출입이 제한된 옥상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Baltimore City 911 over 1223 is the address of emergency? Yes, emergency. There's a dead body on the rooftop of 306 West Franklin.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Kevin. We filed a missing person report for my friend and boss this morning, and we just checked the rooftop of the building. I'm looking at her. Is she awake? No. Is she breathing? No. Please tell me why does it look like she's dead? I don't want to get too far. She's. You gotta get closer, Kevin. Why does it look like she's dead? Her. Come on, Kevin, you got this. Her face is. She looks like she's been dead for a couple of days, and she's partly naked. I think she was killed. I'm sending you help, Kevin.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발견 당시 파바는 바르게 누운 자세였으며 머리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복은 양말과 속옷 그리고 앞이 열려있는 흑백 스웨터만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도착 전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이자 직원이 노출된 부위를 재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빨간색 바지 한 벌, 단추 2개, 머리핀 하나가 수거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혈흔 추정 얼룩이 묻은 벽돌 1개와 치아 3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 및 두부 타격으로 인한 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시관은 시신의 상태를 바탕으로 그녀가 최소 이틀간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과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파바는 이미 비즈니스계에 주목받는 유망주이자 도시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자라 애리조나를 거쳐간 그녀는 평소 꿈꾸던 명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메릴랜드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원래 그녀의 꿈은 의사였지만 의사 개인으로서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전체의 거대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에 훨씬 더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녀의 목표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파바는 존스 홉킨스 대학 재학 시절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직접 설립하며 본격적인 기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동네 가게부터 혁신적인 발명품을 개발하는 의대생들까지 선한 의도를 가진 모든 사업을 돕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회사가 점차 성장하자 그녀는 동업자인 셔로드 데비스를 영입했고 두 사람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파바는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리더 3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위층 옥상에 참혹한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아래층에 모여있던 에코맵 직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팀원들은 파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녀가 죽기를 바랐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She's just like a ray of sunshine, honestly. She is very authentic. She says what she means and she means what she says. Extremely hard worker, extremely brilliant, which is why I was so excited to work with her. For her family. She moved here from Arizona, went to Hopkins, and she did a couple different startup things. Ultimately landed on EcoMap. But, you know, her family is not here. So we were really like her family. Very much a workaholic, but like truly loved it. Like building something from scratch, building a team, building a product. How many of y'all work for Eco? I think 32 now. It's 32 employees, and she's the boss. Okay. Does she have a boyfriend or anything like that? Yeah, she started dating someone a few months ago. Like, did you know anybody that would have been angry with her, mad with her? No, I mean, Anybody would have wanted to harm her, anything like that? I mean, everyone I've ever met spoke highly of her, and just, I don't know, they all seem really close to each other, and I didn't know anyone who had needle or anything like that. Do you know anybody that wanted to hurt Papa? No. 직원들 모두가 그녀를 잃은 슬픔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친구이자 상사였던 그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파바의 남자친구인 제레미는 주말 동안 업무차 세인트루이스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바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9월 22일 금요일 밤 10시 4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티스트, 디자이너, 공연자들을 소개하는 대규모 야외 축제에 다녀온 참이었고 제레미에게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낸 그의 후속 메시지들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22일 저녁 파바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에코맵 사무실 내부의 CCTV 카메라에는 그날 저녁 그녀가 축제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위층에 있는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흑백 스웨터, 빨간 바지, 그리고 빨간 운동화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파바가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금요일 밤 축제를 떠난 이후로 아무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케빈은 축제에서 헤어질 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We stayed through the set, probably 5-10 minutes after, and then I went to walk home and she went to walk home. Okay. Was it dark then? What was it like? Yeah, it was. It was lit up because it was artscape. There's a lot of like stuff happening still, but it was like 10 o'clock. So. Okay, so it was nighttime. It was nighttime, yeah. Okay. So you didn't walk with her home? No. Okay. Did she say what she was going to do? I assumed she was just heading home to sleep. She said she was about to work for like 12 hours the next day doing some engineering. So. 건물 정문의 보안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금요일 밤 10시 30분쯤 파바가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그녀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건너편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수사관들은 파바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거리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미행해 집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문을 통과하고 불과 몇 초 뒤 남자는 계단을 가볍게 뛰어 올라와 유리창을 통해 로비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문 앞 소파에 앉아있던 파바에게 문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폐쇄회로 CCTV의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문을 사이에 두고 약 40초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했든 파바는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판단한 게 분명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녀가 손짓하며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잡혔고 두 사람은 그대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건물에 들어선 시각은 밤 10시 34분이었습니다. 약 30분 뒤인 밤 11시 9분 정문 카메라에 남자의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은 백팩을 메고 있었지만 입고 있던 회색 맨투맨 티셔츠는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잠시 주변 거리를 살피더니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은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마침 볼티모어 경찰청이 불과 사흘 전에 발생한 또 다른 잔혹한 습격 사건으로 그를 수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32세의 제이슨 빌링슬리이며 한 아파트의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9월 19일 제이슨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젊은 커플인 에이프릴 허리와 그녀의 남자친구 존테 길모어가 새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주방에 물이 넘치고 있다며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제로 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커플을 덕트 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고 여성의 목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건물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 커플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둘 다 위독한 상태였지만 살아남아 범인의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제이슨이 그날 밤 파바와 함께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경찰은 대중에게 이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제이슨은 볼티모어 경찰청에 의해 동선이 파악되었고 메릴랜드주에 있는 기차역까지 추적되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 27일 연방보안관 합동특수임무부대가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저항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They're fully clothed and you came out there partially clothed, right? And we found a white female dead up on the roof. And you're being charged with that murder. Let me ask. It's so f***ed up that my own sister like set me up though. We in court tonight. That's crazy. That's crazy. Let me tell you what's crazy. What's crazy is this young lady was a pillar in the community, going into her apartment, trying to make her life better and the lives better for everybody around her. She fought for Black Lives Matter. She fought for police injustice, right? She fought for all of that. She was an advocate for all of that. And the very thing and the very people she fought for, she died at the hands of this guy right here. She died at the hands of this guy here, the guy that she would advocate for. The guy, so that's what's f***ed up. 제이슨 빌링슬리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5명의 형제자매와 헤어져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는 폭행부터 강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죄 판결을 쌓았습니다. 2015년 그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젊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형기 감면 크레딧을 얻어 2022년 10월에 7년 복역 후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사회에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미 2차례나 석방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맹점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평가나 판단 없이 자동으로 형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Where did you see her at first? Walking up the street. Did you say anything to her at that point? No, she had stopped and said something to me. She was drunk a little bit. Okay. And what did she say? So she was sounding like something funny or something. I don't know. A little joke or something. Yeah, like a little joke. Mm-hmm. She
she left, I followed. I went and asked her why she don't talk to me for a little bit more. Yeah, she opened the door. We went up to the roof. What she say? She said, "Come on,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Mm-hmm. And we went. Okay. And how did you get up to the roof? The ladder. Okay. And once you got up on the roof, what happened? She was talking for a little bit. Mm-hmm. What was she talking about? I don't know. Mm-hmm. What were you talking about? Nothing. Okay. Just. And then what happened? Just blacked out. 제이슨은 길에서 파바를 마주친 순간부터 그녀의 집까지 미행한 과정,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범행 후 옥상을 빠져나간 상황까지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파바를 살해할 당시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은 범행에 대한 의도도 범행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갈 때 머릿속에서 폭력적인 생각들과 싸우고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One person saying, "Don't do it." One person saying, "Don't do it. Don't do it. You got too much going on." And then like this demon, like it's just like it seemed like it was just waiting to just be let out or something like that. 제이슨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벽돌을 사용해 파바를 가격했음을 인정했지만 공격의 구체적인 가해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부적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커플인 에이프릴과 존테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및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he fact that I'm sitting here in front of you guys today is honestly a miracle. Sometimes it's still unbelievable that I'm here. Jason Billingsley literally tried to take my life. He tried to take my life. And this could have been prevented. 제이슨은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에 대해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인은 그가 파바 살인 사건과 관련해 볼티모어 경찰청에서 한 자백이 강요된 것이었으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그들만의 또 다른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에이프릴은 임대인과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제이슨을 건물관리 직원으로 고용하고 그녀가 사는 건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을 때 그들이 신원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실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파바의 부모님 역시 제이슨이 저지른 범죄의 비극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1급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모범수 형기 감면 크레딧으로 인해 조기 석방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제이슨 빌링슬리는 결국 두 사건 모두에서 유죄 인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에이프릴을 성폭행하고 고문하며 살해하려 한 혐의와 존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바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연속해서 복역해야 하는 또 하나의 종신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60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이 되면 그의 나이는 대략 93세가 되므로 그가 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